상위 1% 가게가 되고 싶다면 이제 29억 정도 있어요. 순자산 29억. 예. 네. 상위 10% 가게가 되겠다 그러면 10억 3천 정도. 순자산 10억이면 은퇴하셔도 됩니다. 10억을 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전략은 또 좋은 점이 연 1,000만 원씩만 투자해도 추가로 한 10억 정도 더 나오니까 13억, 14억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서 좀 막연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이 계세요. 결국 월급쟁이들이 부자들이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기 때문에 박사님께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은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를 하려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은퇴를 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노후에는 어느 정도의 현금을 쓰는 걸 우리가 예상해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감이 안 잡혀서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 가치로 순자산 10억이면 은퇴하셔도 됩니다. 순자산 10억이 갖춰지면 은퇴가 은퇴해도 가능하다. 내가 연 한 4%를 인출해도 원금이 줄지 않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4%를 인출하면 얼마냐면 4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시근로자 가계가 이제 중간 정도 소비 금액이 얼마냐면 월 300 정도니까 준비 예비금까지 다 포함하고도 연 4천이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됐을 때 은퇴했고요. 총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 네. 우리나라에 이제 부자들 등급표가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렇죠. 네. 상위 1% 가게가 되고 싶다면 이제 29억 정도 있어요. 순자산 29억. 예.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상위 10% 가게가 되겠다 그러면 10억 3천 정도. 10억 3천. 그래서 순자산 10억이라고 예. 얘기하셨군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10% 정도 순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여러 좋은 펀드들이나 상품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저는 연 한 6에서 8% 나온다고 보는 쪽이니까 그러니까 4%를 인출해도 계속 늘겠죠, 자산이.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 65세 되면 국민연금 뭐 연금. 받을 테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덜 인출해도 돼서 자녀들한테 아주 많은 자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제 생각했을 때는 10억 정도 순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은수저는 된다. 그러니까 자녀 결혼할 때 네. 전세로 한 2억씩 우리 그 1억 5천, 1억 5천 네. 나라에서 네, 그거 공제되는. 공제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에 5천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건 이미 해주고 결혼할 때 1억 5천을 더 해주는. 최고의 시나리오. 예, 이제 그런 자산을 읽어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고 사실은 네. 뭐 어떻게 표현하자면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벌벌 떠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저희 프리즘 고객들 중에 상당수가 본인이 얼마나 부자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감이 없으니. 예, 인터넷 세계 때문이죠. 네. 가면 전부 30억, 100억 아니면 부자 아니다 그러는데 사실 상위 10%가 정확히 10.3%, 10억 3천이 상위 10% 커트라인인데 네. 그 정도 돈을 두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벌벌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지표가 딱 보여주네요. 그럼요. 네. 특히 2022년보다 23년 순자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커트라인이고요. 다시 말해서 서울의 아파트 하나를 빚 없이 갖고 있다. 상위 10%. 정확하게 또 예.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 아파트 중앙값이 이제 대략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은수저. 상당히 높은 수저. 편안한 노후라고 생각하면 진짜 막 순자산이 몇십억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이 그런 있어요. 분들은 이제 빨리 법인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몇십억이 있으면 얼락한 노후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마 자녀들이 재산 싸움할 거예요. 예, 은수저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상위 1% 수저들이 이제 금수저들이 네. 30억 정도가 순자산 커트라인인데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법인 빨리 만들 걸 제가 공고를 많이 드리는 게 그런 분들일수록 또 자녀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국민은행부터 국민연금 지금까지 쭉 하면서 우리나라 부자란 부자들은 15년 동안 되게 많이 만나봤는데 많이 보셨어요. 예,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자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사이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리고 특히 결혼한 다음에 어떤 각종 여러 가지 갈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미리미리 가르마 잘 타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냥 빨리 그러는 분들은 법인 만들라고 추천하는 거고요. 월급쟁이 부자들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결국 5억에서 10억 사이인데요. 그래서 5억 정도면 대충 우리나라에서 상위 20%, 그것도 엄청난 수저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동수저라고 좀 부르는 분들인데 그 정도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 분들부터 은수저 약간 밑에 계신 분들이 제일 행복한 부자들입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여러분 다른 걸 못 느끼셨어요? 수저라고 하면 보통 타고난 그 수저를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박사님은 비유를 자기의 어떤 자산 관리라고 할까, 자산 그릇이라고 할까, 그렇지. 이걸로 네. 수저를 표현을 하시는 그 관점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흑수저였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네. 흑수저는요 초년의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 흑수저고요. 그래서 흑수저들이 그렇게 모험적인 투자를 많이 하시는 이유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흑수저의 정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취업하고 결혼을 하는 순간 부모님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 사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취직 생활하고 난 다음에 31년 됐는데 31년째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보내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 나이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급격히 의료비가 늘어나고 특히 간병보호비가 늘어나요. 그때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이 40대에 접어들 때 이제 그런 일이 왔거든요. 네.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서 자산을 굴리면 된다라는 멘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공하면서 그게 흑수저가 동수저 원수저로 올라갈 수 있는데 40대기 전에 돈을 모아놓지 못하면 40대 후반부터는 이제 자녀 교육 문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더 나가서 난 열심히 돈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나가야 되는 간병비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나가고 형제가 여럿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면서라도 부담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흑수저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빠져나가는 돈은 많은데 쌓이는 건 없고 그 과정에서 괴로워할 가능성이 있고 그걸 30대 알잖아요. 그러니까 30대 때 이제 로또를 긁는 것 같은 투자를 매주로 네, 그렇게 종종 하시는 분들을 네. 굉장히 많이 본 거죠. 그래서 나는 어차피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긁어보겠다. 나는 테마주를 사겠다, 세력주를 사겠다, 작전주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고 초조한 마음에 이게 대부분 흑수저들이 이 함정에 빠져들었거든요. 흑수저들이 조바심이 많기 때문에 재테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드리는 이런 전략들을 잘 쓰시면 흑수저도 얼마든지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외에가 동수저인데 이제 동수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 기준 5억 전후 되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값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재산이 진짜 우리나라 얼마 없어요. 예, 그리고 평균은 4억인데 중앙값은 2억이죠. 왜냐하면 1%, 0.1% 부자가 너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서 평균보다 중앙값은 내려가 있는데 그래서 2억에서 5억 정도 전후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은 동수저. 예, 가장 행복한 집들이죠. 이 집의 특성은 뭐냐 하면 결혼하고 뭐 하고 나면 부모님하고 일체의 돈 거래가 없는 집들이. 저도 이제 한참 제가 동수저까지 올라왔을 때 제 아들한테 맨날 했던 이야기가 아빠는 너 공부를 시켜줄 테니 그 다음에 네 인생 네가 살고 아빠한테 서로 돈 거래하지 않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없고 쿨한 사이죠. 쿨레나는 사이죠. 그게 이제 동수저들이고요. 동수저만 돼도 굉장히 잘 된 거고요. 이제 은수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혼할 때 그 전세자금 1억 5천 그 중요해 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은수저부터 좀 갈등이 생기는 게 은수저는 이제 은수저 중에서 특히 상위 쪽으로 가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돈이 같잖아요. 그리고 상대방도 그 돈을 주면 참 좋은데 내가 더 많이 줬을 때 어떻게 해요? 시집살이를 시키겠죠. 예, 그래서 가장 행복한 건 동수저 상위부터 은수저 하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은수저 상위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고부 갈등도 생길 수가 있고 형제 간의 갈등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뭐 흑수저 그러면 타고난 뭔가 흑수저를 떠올리시지만은 40대 이후에는 저축을 못하는 사람들이 흑수저다라고 박사님 항상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 40대 이후에 운수저 한번 돼보자고요. 현실적으로 10억을 모을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궁금합니다. 박사님께서 금액을 목표 설정 우리가 10억으로 한 다음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저한테 되게 많은 분들이 자문을 구하세요.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반반 투자입니다. 반반 투자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50만 원은 코스피에 사고 50만 원은 소플이라고 해서 미국의 외화예금을 상장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에 투자하는 통장을 시장에 상장시켜놨어요. 그래서 수수료가 거의 연 0.1%?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배당도 분배금이라고 하죠. 분배금도 한 5% 줘요. 5% 예. 수익 플러스 예, 배당금까지. 그리고 코스피는 한 연 2% 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현금 흐름이 평균적으로 했을 때 한 3, 4% 나오겠죠. 네. 이렇게 이제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는 데다가 요 반반 적립 투자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코스피가 상승할 때는 보면 환율이 내리고 반대로 환율이 막 상승한다 싶을 때는 코스피가 폭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둘 다를 갖고 있으면 둘 사이로 네. 수익률이 나오게 되죠. 여기다가 이제 더 나가서 이 리밸런싱이라는 걸 하면 되는데 아까 우리가 100만 원씩 투자를 하면서 50, 50씩 나눴는데 작년에 50, 50 투자해놨는데 올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보나마나 환율은 떨어졌으니까 소플 투자는 그냥 제자리거로 이자 한 5% 받았지만 환율도 한 5% 떨어졌으니까 반대로 주식은 한 20%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50만 원이 60만 원 되고 여기는 50만 원이라고 그냥 치면 그냥 그거 가만히 놔두면 될까요? 안 되죠, 그죠? 올해 내가 다시 100만 원 적립 투자할 거니까 그러면 많이 빠진 상대적으로 못 오른 소플에 55만 원 넣고
여기는 45만 원 넣고 비중을 예.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5대5를 맞춰 나가면 저평가된 자산을 계속 적립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물타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하면 지난 4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이게 얼마나 나냐면 7% 나요. 예, 4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했다라고 하면 방금 이 전략을 연간 10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40년 동안 그걸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얼마 되냐면 2억 6천이래요. 한 7배 되네요. 100만 원에. 예, 한 네. 7배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좋은 전략인데다가 투자 기간이 길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아이디어를 하자면 100만 원보다는 우리 1000만 원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당장 정부가 유도해주는 IRP 자기들이 밖에서 네. 증권사나 은행 가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IRP 한도가 1년 한도가 1,800이고 그리고 연간 정부가 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게 900만 원까지 주거든요. 그러면 그 900만 원을 하면 보통 130만 원을 나라에서 돌려주거든요. 네. 그걸 또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넣을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면 1000만 원이 굉장히 현실적인 숫자거든요. 왜냐하면 뭐 900만 원 넣으면 되는데 그 900에서 우리가 월간 기준으로 해서 때는 응답하면 60만 원씩, 70만 원씩만 넣으면 사실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만 끊어도 커피만 한 잔 줄여도 매일 우리가 사실 그 돈을 그럼요. 계속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금방 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든 좋은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한다 그러면 26억이 되죠. 이게 너무 과하잖아요. 네. 뭐하러 40년 투자해요. 그죠? 그죠? 20년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목표는 순자산 10억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20년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대가 30살이 출발하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만 49세니까 딱 20년 할 수 있거든요. 20년 할 때 10억 들고 나오고 거기에 퇴직금 넣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5년만 버티면 국민연금 나오고 아주 널널한 효과. 아, 근데 이보다 이제 더 좋은 전략이 투자 3분법인데 얘는 이제 네. 한 8%까지. 8% 수익률이 올라갔네요. 네네. 이 투자 3분법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수익률이 되게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반반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여기 갖춰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코스피에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한국 주식시장 사실 제가 봐도 암담하거든요. 뭐 세력들만 판을 치고 있고 테마만 판을 치지 모 대통령의 후보도 아닌 사람이 연예인이랑 밥 먹었다고 상한가 7번 치는 거 보셨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투기판이거든요. 정말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특히 개별주 투자는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될 것 같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를 하는 때 한국 주식에 코스피에 너무 그렇게 절반하는 게 위험하죠. 네. 3분의 1씩 나누는 거죠. 3분의 1로. 그러니까 33만 원은 코스피, 네. 33만 원은 S&P, S&P. 33만 원은 소플. 서플.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수익률이 8% 나와요. 자, 그런 식으로 똑같이 해서 매년 100만 원씩 또 80년부터 지금까지 40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4억 6천이래요. 연 1% 차이가 40년 동안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러네요. 쌓이고 쌓이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46억이죠. 1000만 원을 이제 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15년만 해도 목표 레벨에 도달하겠죠. 충분히 도달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탈무드 투자법 추천하고 싶은데 마지막 탈무드 투자. 이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건데 지금 네.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서 순자산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박사님 집은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이 나올 게 뻔히 보여서 탈무드 투자법을 이제 이야기 드리겠는데 탈무드 투자법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부동산의 3분의 1 투자하는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히 한국 서울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 가격이 최근 15년 동안 완전히 같이 움직이거든요. 상승률도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 평균으로 보면요.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서울이 세계 5대 내지는 4대 메갈로폴리스니까 그렇죠. 돈이 여기 오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서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체로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직업을 갖고 있죠. 정보통신이라든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 관련된 방송이라든가 음. 연애, 오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세계 시장 보고 우리 결국 추세를 다 투자하니까. 따라갈 예. 수밖에. 그래서 글로벌 시장 추세를 따라가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할 돈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네. 오늘 세치 시간에 하겠지만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해서 무지성 투자는 망할 뿐이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전체적인 평균 가격만 가도 우리나라 부동산은 너무 좋은 자산인데 평균적인 집을 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 VNQ라는 걸 사면 됩니다. VNQ. 예, 소플처럼 얘도 그냥 상장된 티커 이름이니까 네. 이걸 검색하시면 바로 어디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연 수익률이 똑같이 8%가 나와요. 네. 얘도 투자 3분법하고 똑같은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탈무드를 왜 추천하냐 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왜요? 왜? 미국 리츠에 투자를 했으니까 집값이 오를 때 내가 못 따라간다는 그 포모를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자산의 3분의 1이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으니까 한국 부동산 올라가는 거나 미국 부동산 올라가는 게 같다니까. 우리나라 부동산은 안타깝게도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관리비나 나가고 세금만 두들겨 맞지. 네. 종부세 내보셨어요? 엄청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배당 소득세 15% 떼는 거 말고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당이 지금 얼마 나오냐면 5% 나와요. 미국 리츠 아까 했던 VNQ에 투자하시면 연 배당 수익률이 5%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배당이 나오니까 그 배당금을 가지고서 받아서 재투자를 해도 좋고요. 네. 근데 그걸 받아서 서울에, 경기도에, 대도시에 월세를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요새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월세 뭐 100만 원 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운용자산 10억, 20억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저 들어오는 현금을 가지고서 다시 투자해도 좋고요. 그렇죠. 여력이 있으면 부모님 집에 살면 아니라면 그냥 그걸 가져가서 월세를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프리도 몇 프로? 5% 이자를 주죠. 네. 그리고 코스피 2% 주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월세를 내면서 현금 흐름을 계속 저축을 더 늘려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박사님께서는 리밸런싱이네요. 그렇죠? 매년 저 투입할 때 1대 1대1 해서 3분법을 해놨는데 네. 밸런스가 떨어졌다면 엑셀 한 번만 치면 내가 이번에 얼마 넣어야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연 8% 정도를 내거든요. 연 8%를 내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결국은 부동산도 따로 움직이고 주식도 따로 움직이고 그리고 달러 가치도 어떨 때는 따로 움직이니까 네. 서로 각자가 강한 시장, 약한 시장이 있어서 이걸 잘 조합하면 그 정도 성과가 나온다. 좋습니다. 그러면 반반 투자, 그리고 투자 3분법, 그리고 탈머드 투자법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관심이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탈머드 투자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이 전략은 또 좋은 점이 대부분의 매매 차익 과세 이런 것들은 다 분리 과세라서 네. 우리나라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어차피 우리나라도 그게 다 세금으로 이제 내야 될 날이 오겠죠. 그렇다면 미리미리 해외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러면 한번 현실적으로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4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월급쟁이고요. 저는 지금 현금 자산, 이제 부동산 같은 뭐 묶여있는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박사님 추천해주신 탈무드 투자법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1,660만 원 가지고 3분의 1씩 나눠서. 네,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걸 네. 코스피 200 TR. TR이 뭐냐면 이제 배당을 재투자해주는. 왜냐면 이분은 월급이 이제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배당을 받는 거는 포기하고 네. 다시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러면 TR 그렇죠. 그리고 소플 같은 경우도 배당금 나온 거 다시 투자. 그리고 VNQ 같은 경우도 배당금 나온 걸 다시 투자 하는 식으로 운용을 하면 연 8% 정도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어떤 수익이냐면 대략 9년마다 더블이 나오거든요. 9년에 더블 나온다. 그러니까 18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네. 2억이 되는 거죠. 이분이 아무 그걸 안 하고도 저축을 추가죠.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연 1,000만 원씩만 우리 아까 그렇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 1,000만 원씩만 IRP 계좌로 부어서 55세에 탈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분은 40대니까 55세까지 15년 그걸 투자한다고 치면 연 1,000만 원씩만 투자해도 추가로 한 10억 정도 더 나오니까 네. 전체적으로 자산이 13억, 14억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너무 이렇게 심플하게 우리가 원했던 그 자산에 딱 도달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집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서 현금 5천이면 벌써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상위 20%니까 거기서 상위 10% 되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탈무드 투자법이나 네. 투자 3분법 같은 정말 좋은 전략이 있는데 이걸 리밸런싱도 조금 하고 또 적립투자도 좀 병행해서 하면 네. 5억만 돼도 2억에서 5억 사이만 돼도 네. 사실 우리나라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영모기지론이 있어서 주택연금을 타면 되잖아요. 지금처럼 고금리일 때 주택연금 가입하시면 됩니다. 굳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수저는 뭐라고요? 나 죽은 다음에 유산 기대하지 마 네, 하는 쿨한. 예. 그런 분들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고민을 하는 게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면 로또를 자꾸 끌게 되는데 맞아요. 왜냐하면 요거 뭐 하나 터져서 10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한테 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죄송합니다만 뭐 복을 타고난 것도 아니면서 그렇죠. 왜 주식할 때는 복이 터지길 바라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투자법만 잘 활용해 보셔도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나 이때쯤 은퇴하고 싶어. 이 타이밍을 그래도 정할 수 있는 월급쟁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굉장히 어려운 시기지만 돈 꼬박꼬박 모으고 또 투자 공부하고 리밸런싱 매년 잘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월급쟁이 부자들 시청자분들께 박사님께서 또 따뜻한 조언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부자 되는 원년으로 만들 오늘 제가 정말 도움되는 팁을 드렸죠.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를 높게 가지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그건 안 해본 사람들 같고요. 일단 에베레스트 가기 위해서는 동네 뒷산부터 정복해야 되는 거지. 자꾸 처음부터 에베레스트를 이야기하면 퍼져요. 너무 높은 목표, 너무 먼 목표를 하면 사람들은 그걸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수험생들한테 그러죠. 다음 시험 일단 올인해서 잘 치면 되지 뭘 3년 뒤 수능을 목표로 공부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런 것처럼 다음 시험 목표로 다음 이 과목도 열심히 잘 보다 보면 쌓이고 쌓여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소박하게 은수저 우리 5억에서 10억 사이 그거 목표를 해서 한번 시작해봐도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인데 사람들은 저 멀리 있는 에베레스트를 보면서 난 안 될 거야 그러면서 복권을 긁으러 간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은 또 어떤 한 해가 될지 궁금한데 박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말 1996년만큼 힘든 해였는데 어떻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예,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결국 첫 번째는 1996년 못지않게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죠. 그래서 고점에서 50% 정도 빠졌습니다. 50%? 예, 그런데 적지 않은 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산업의 제품 판매 가격이 반토막 났다. 96년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또 힘들었던 게 일본 여행 많이 가시죠. 요즘 많이들 예, N이 너무 약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치열한 경쟁하고 있는 나라인 N이나 중국 위안화가 다 약하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심각한 경쟁을 좀 겪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96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미국이 고금리 정책. 예, 그때도 5.5, 지금도 5.5. 엄청나게 높은 금리 속에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재가 다 터졌죠. 그냥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굶기는,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고 환율을 조작하고, 반도체 가격은 그 과정에서 폭락하고, 미국의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금리에 민감한 나라들이 전부 고통받는 이 세 가지 악재를 겪으면서 우리가 96년에 무역 적자가 400억 불났어요. 사실 그게 외환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죠. 어마어마한 무역 적자가 나니까 해외에서 자금 공여가 안 되는 순간 바로 대금을 결제할 돈이 없어서 망했죠. 근데 지금은 저는 이대로 간다면 지금부터 1년간 우리나라 무역자가 한 1,000억 불 나지 않을까. 흑자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죠. 근데 IMF 당시에 이제 저는 국책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그 박사님들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그분들한테 이제 어느 날 이제 질문을 했죠. 박사님. 우리나라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저도 무서우니까. 했더니 딱 그러는 거예요. 경상수지만 확장하면 바로 돌아설 거니까 그때 사. 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인생의 구루를, 인생의 스승을 거기서 만났죠. 이 대목에서 감사합니다. 이충렬 교수님. 지금 고려대학교에 교수로 계시는 이충렬 교수님이 인생의 스승이신데 그 이충렬 교수님이 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준우가 경상 적자로 망한 나라 경상 흑자 나면 좋아져. 그리고 경상 흑자가 무조건 97년 이후에 날 수밖에 없어. 걱정하지 마. 그때 힘을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때 그날이 아마 제가 경제분석가 이코노미스트로 첫 발을 딛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전에는 연구원이었다면 이제는 홀로선 이코노미스트, 독립적인 이코노미스트가 됐던 첫날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설계에 있어서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제가 젊은 대학생 친구들이 저한테 자문을 되게 많이 구하는데 그때마다 열심히 대답을 해주는 게 예, 우리 이충렬 교수님 같은 선배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걸 또 주고 싶으시니까요. 더 잘해줘야죠. 그래야 덕을 더 쌓는 거죠. 근데 지금 얼핏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96년도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비슷했죠, 진짜. 작년 말이 특히. IMF 상황을 지금 사실은 월브TV 시청자분들 중에는요. 20대 그리고 30대 초중반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IMF를 그때의 상황을 너무 어릴 때거나 이러니까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그때 암울한 상황이었죠? 30대 그룹 중에 16개가 망했습니다. 대우그룹 망할 땐 정말 저도 쇼크였고요. 네, 맞아요. 한보, 기아, 한양 우리가 다 아는 브랜드들이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아파트들이잖아요. 거기에 소속된 우리 근로자들, 직원들. 저도 뭐 그때 이제 상여금을 다 반납하는데 받는 월급이 월 한 150만 원으로 줄었어요. 매월 제가 이제 고향에 돈을 보내고 있는 중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제일 많이 울었죠.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분한테 가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이거 월세로 바꿀 수 없겠냐. 그 돈으로 불을 끄고 그랬던. 거 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 늦어졌죠. 사귀던 애인하고 이제 한 2년쯤 돼서 관계도 깊어지고 이제 둘이 서로 같이 살자의 분위기가 됐는데 이제 제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세상에 전세금을 빼서 이제 급한 불을 끄는 걸 보고 참 지금 와이프인데 와이프도 되게 그때 힘들어했던 게 그래서 비혼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저희 부부가 23년 차 부부인데 크게 싸움 안 하고 사는 게 결혼 전에 저희들이 예방주사를 좀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주사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정말 지금 어쨌든 사모님과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IMF 때 가족이 와야 되고
그쵸. 뿔뿔이 흩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헤어지고 뭐 예, 더 고아원에 심각하게는 네. 예, 아이들이 터져나갔죠. 그런 최악의 상황이 우리나라에 닥쳤었는데 예, 올 뻔했어요. 그 레고랜드 때. 아 레고랜드 이 환율 1,450원. 순간적으로 정말 그때 정말 우리나라 네, 우리 IMF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고 할 때 어떻게 잘 견뎠죠. 그 견뎌낸 힘이 아까 이야기했던 IMF를 경험해가지고 환율이 상승하는 걸 좀 내버려뒀죠. 그때는 정부가 800원에 딱 막았는데 네. 그러다 이제 외환보유고를 소진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4천억 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그렇게 별로 안 소모하고 올해 좀 썼어요. 사실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러면서 환율의 상승을 내버려뒀죠. 이제 그 과정에서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면 연쇄적인 기업들의 파산이나 부도가 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물론 건설사들이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이 환경에서도 흑자 내는 기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특히 은행. 네. 은행들은 올해 뭐 20조 이상 흑자가 나는데 IMF 때 다 망했잖아요. 맞아요. 6대 은행 중에 3개가 그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사라지거나 인수합병에 이제 주체가 된 은행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움들을 겪었던 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단단하구나. 그리고 정부 정책도 좀 잘 쓴 면이 있고 네. 작년에 특히 그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 채권시장 안정기금 만들어서 금방 채권 시장에 개입해서 급등하던 금리를 내리누르면서 연초 부동산 시장의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 신속한 정책 대응들도 있어서 여력이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만 급박한 위기가 왔을 때 재빨리 곡식을 풀어 인심을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IMF라는 최악의 위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비슷한 위기 상황 정말 그 직전이었지만 정말 그렇죠. 위험했습니다. 정말 반도체 가격이 그렇게 폭락할 거라고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적자 났잖아요, 그때. 예. 무서웠죠, 그때. 근데 이제 환율 올라가면서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가지고 올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흑자들이. 그러니까 경상수지 기준으로 해서 10월 달 통계인가 보니까 월 80억 불 흑자가 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흑자가 크게 나는 거 보면서 IMF 때 한 해에 400억 불 적자 났던 그 나라가 같은 나라인가 26년 만에 이렇게 탈퇴환골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위기의 시간이 2022년에 도래를 잠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왠지 박사님도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 근데 탄력은 약하다. 탄력은 약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수출 절반은 선진국 간다 그러면 절반은 신흥국인데 신흥국 중에서 특히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폭락한 것도 중국 수요가 줄어든 탓이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 수요가 많이 줄고 또 중국의 디플레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물가가 빠지는 거죠. 네. 얼마나 수요가 약하면 물가가 빠져요, 세상에. 아무도 안 사니까 물가가 빠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만 조금 여건이 풀리면 수출이 이제 대미 수출은 아주 잘 늘고 있으니까 대유럽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대동남아나 대중국 수출이 좀 늘어날 수만 있으면 내년에 탄력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좀 그건 힘들다라고 보면 내년 성장률 2% 초반 정도. 초반. 그러면은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 중국의 상황이나 이 기간이 좀 오래 갈까요? 그럴 수도 있어서 그게 이제 저희가 틀렸거든요. 작년 연말 이맘때 이제 우리 월보에 와서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 되게 낙관했잖아요. 제가 몇 안 되는 낙관론자였죠. 그랬는데 그게 잘 가다가 왜 여름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이나 다 최근에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게 중국 때문인 거죠. 중국이 상반기에 리오프닝 이러면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면서 민간 소비나 여행이 확 풀리면서 우리나라에 또 중국 관광객이 몇백만 올 거다.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오긴 왔지만 뭐 200만 명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죠. 이걸 예측 못했죠. 저는 한 3년 동안 사람들을 집에 꽉 묶어두는 제로 코로나를 했으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 돈 좀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 폭락한 게 소비 심리를 이미 억눌러 놓은 상태였던 거예요. 저도 놓쳤던 거죠. 이 중국의 영향이 정말 크네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아직은 1위니까요. 대충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한 4분의 1은 중국, 4분의 1은 미국, 4분의 1은 아세안, 4분의 1은 유럽과 기타 국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진국향 수출은 괜찮은데 신흥국향, 특히 중국이 안 좋으니까 중국과 네트워크나 연관이 많은 아세안도 그렇게 좋지는 않대요. 그렇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플러스 성장은 기대하나 뭐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뭐 안도랠리 이런 걸 이야기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월급쟁이들은 나의 투자를 또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까, 나의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가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30, 40대 직장인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갖고 있는 월급쟁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좀 자산을 모으고 불려나갈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요인들을 상상을 했을 때 리밸런싱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투자 3분법을 잠깐 변형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투자 3분법에 제일 쉬운 게 한국 주식, 미국 주식이죠. 그죠? 네. 이 둘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소프를 사라 그랬는데 네. 소플 대신 코프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플이요? 예, 한국에 있는 은행 예금을 또 상장시킨 게 있습니다. 이거가 이제 최근에 그냥 CD라고 치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CD. 예, 그게 이제 고객 예탁 증서의 약자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금을 상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CD에 관련돼 있는 여러 상품들이 1조 원이 넘는 잔고를 자랑하는 ETF니까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왜 이걸 추천하냐 하면 저는 이제 좀 환율이 내년에는 조금은 내리지 않을까 보는 쪽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흑자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흑자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환율 조금 내린다 그럴 때는 소플도 참 좋은데 내년에 이제 소플에서 돈을 좀 빼서 환율이 지금 1,300원이니까 여기서 좀 빼서 계속 저는 주식 사라고 하는 쪽이었으니까 처음 당장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투자 3분법을 약간 변형해서 원화 예금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주식의 3분의 2. 3분의 2. 나머지 3분의 1은 혹시 모르니까 은행 예금에 해당되는 CD, 뭐 예금 이런 쪽으로 갖고 계시면 또 이걸 갖고 리밸런싱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만에 하나 이제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 한번 또 올해 4월, 3월처럼 그때 미국 지방은행 사태 때 좀 빠지고 그랬잖아요. 또 8월에 2차 전지 조정 때 빠졌잖아요. 그럴 때 현금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유 현금 일부는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은행에 예금하는 거 말고요. 왜냐하면 은행에 예금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 게 중도 해지 수수료가 전체 대부분의 정기예금 가입자의 7, 80%가 만기까지 유지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도 해지 수수료로 이자 소득을 다 포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금만 겨우 찾거든요, 대부분. 그러니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항상 피치 못할 일들이 생겨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입 출금이 가능한 상품에 그게 바로 그로 CD에 아까 연동돼 CD, 있는 코플. ETF들, 예, 코플도 좋고 CD 연동돼 있는 ETF 좋습니다. 이쪽으로 한 1년에 한 번 정도로 그럼 한번 1년에 한 번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자주 하면요 망학 껴가지고 괜히 또 이상한 종목 담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네, 거군요. 저는 항상 추천을 2월에 하세요. 그러는 게 매년. 2월에 우리가 이제 이번 연말정산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IRP 계좌에 900만 원 넣으면 130만 원 돌려준다 그랬죠. 그쵸. 그 돈으로 리밸런싱을 또 하면 되잖아요. 시작을 이제 해보면 되니까. 예, 그 IRP 계좌에 또 리밸런싱을 해주면 되잖아요. 네, 매해 2월에. 보통 저는 5월에 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고요. 그렇죠. 또 상황이 또 다르니까. 예, 저는 법인도 갖고 있으니까. 월급쟁이 분들은 2월에 지금 얘기해 주신 요거를 좀 포인트로 해서 또 IRP 계좌를 또 활용을 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도에도 더 금리가 지금 이제 오르진 않을 상황이니까요. IMF 당시 수준보다 악화된다거나 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러진 않겠죠. 현재까지는. 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뭐 외환위기 때 명색이 이코노미스트라면서 어버버 했거든요. 그건 정말 누구나 다 저희 좀 인식 범위 밖에서 터졌잖아요. 그런 게 우리 2022년 초에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그게 벌써 얼마 안 됐어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막 개주 보면서 와 뭐 그러고 있었지. 정말 저기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받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죠. 그런 외부 충격이 오면 안 그래도 지금 외부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충격이 또 크게 올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예방주사는 잘 맞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또 아까 이야기했던 현금으로 대비해놔서 그걸로 적금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지만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저는 시장의 장기 추세에 대해서 신뢰하고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낙관론자야. 그럼 물 타야지. 여러분들 2023년 너무 힘들으셨죠? 잘 물 탔으면 얼마나 따뜻하겠나. 이 말씀 드리면서 둘째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진짜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이 정도로 폭락한다고? 정말 또 새로 갱신 이 정도로 막 최저점을 찍었는데 최근에는요 박사님 또 오르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 실거래가도 찍히고 있고요. 정말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시 부동산 상승이 온 거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부동산 시장. 내년은 좋게 봅니다.
예, 저 작년 이맘때 등기 친 사람이잖아요. 그날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바닥 친 달이 작년 11월입니다. 최고의 타이밍. 예, 왜 제가 그게 가능하냐 하면 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남들이 집을 못 팔아서 한 달 날 때 사야지. 반대로 사고 싶어서 한 달 날 때는 팔 때인 거죠. 그걸 잘 명심하시면 지금은 뜨뜻미지근하다. 그냥 바닥을 친 거지. 가격이 그렇다고 해서 2021년 9월에 역사상 고점을 향해서 가냐라고 말하면 펀더멘탈이 2021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수출 경기가 중국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데다가 금리도 인하해 줄 것 같긴 하지만 천천히 인하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021년에는 대출금리 우리 2%대로 대출을 했지만 제가 작년에 레고랜드 터지고 나서 샀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 중도금 만들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6%대 대출을 했거든요. 저처럼 신용도가 좋은 사람이 6% 대출했고 그것도 은행에서 못 받고 보험사가 도왔어요. 그만큼 힘들 때가 살 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아까 자산 배분하라고. 고를 때가 왔을 때 탁 털어서 갈 수 있거든요.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그런 게 정말 좋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으시면 저는 회색 영역이다. 싸지는 않다. 근데 상승 여력은 내년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생길 것이다. 그러면 박사님 지금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지금은 경매가 났고요. 제 생각에는 네. 하반기에 기회가 올 것 같다. 2021년에 비해서 집값은 거의 선호되는 아파트는 거의 90%까지 붙었어요. 벌써. 근데 지금 사서 역사상 최고가가 넘어야 수익이 나죠. 왜냐하면 네. 양도세라든가 취등록세가 비싸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대출금리까지 생각하면 지금 사서 돈을 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반기냐? 일단 수출이 낮다. 그래. 수출 대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돈 들고 목돈을 들고 묵직돈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물가가 잡혔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테니까 그러면 인하되는 금리들이 조금씩 우리 시장에 온기를 줄 여지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회색 영역에 있다. 지금 적극적으로 사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저는 좀 갸우뚱한 거고요. 반대로 팔자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올해 8월에 팔았어야지. 뭘 또 돈 탄력 둔화된 다음에 또 팔자.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런 식으로 산다 만다라는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열심히 집을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경매 공부할 시기다.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시기인 거고 회색 영역이라고 표현을 딱 해주셨어요. 그 말씀은 진짜 우리가 조금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네. 시드머니를 장전하고 네, 그렇죠. 옥석을 가리는 자산 눈을 가격이 이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지만 버블. 여기는 패닉. 이게 1년 사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 사이가 회색 영역이죠. 그래서 지금은 적정 가격에서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또 1년 참으면 적정가가 되니까. 왜냐하면 인플레가 나니까. 그렇죠. 실제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좀 부동산 투자에 적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면은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크더라고요. 네, 이번에 확인하셨을 거예요. 네.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데 오를 때 다르죠.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양극화. 네, 왜 이렇게 심해요? 고르는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유동성이죠. 어떤 유동성이냐 하면요. 불황에도 팔 수 있고 불황에도 살 수 있는 집을 사야 됩니다. 조건이 벌써 두 개가 딱 나오죠. 네. 첫 번째 뭐예요? 대단지. 두 번째 시축이면 훨씬 좋고. 이걸 고르는 방법이 바로 KB 선도아파트 50 지수를 보시면 됩니다. KB 선도아파트 50. 네, 1번은 헬리오시티고요. 아예 네. 나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50번은 강서 힐스테이트입니다. 딱 그 네, 순위가 50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위 이제 중에 이번에 개퍼아가 들어오면 네. 이제 순서가 아까 또- 이야기했던 50번이 이제 나가겠죠. 그렇죠. 조정이 되겠죠. 개퍼아가 아마 이번에 들어오면 2등 정도로 들어올 테니까 6,000세대니까. 그렇죠. 대단지니까. 그러면서 거기 평당 가격이 한 7, 8천 이상 하니까 헬리오시티 다음 정도가 되고 내년 연말에는 또 누가 들어오냐 하면 둔천주공이 들어오면서 1등이 바뀝니다. 1등이 바뀔까요? 예, 1등이 바뀝니다. 둔천주공이 12,000세대. 그래서 9,000세대인 헬리오시티보다 30% 이상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1위가 또 바뀝니다. 이런 단지들이 좋은 단지입니다. 이 좋은 단지의 특성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대부분 지어진 지 15년 안쪽에 신축 내진 준신축이라서 굉장히 인기가 좋고 전세가 잘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단지라서 대부분 3,000세대 이상이에요. 급매물로 팔 수 있고 급매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유동성이 그러니까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아파트에 살아야 갈아타기가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이 아파트에 영원히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떤 아파트를 산다라는 건 그 다음에 징검다리로 올라가려고 사는 건데 내가 저걸 샀는데 안 팔리면 어떡해요? 황금이 안 되는 건데. 예, 그렇죠. 금매로 사고 금매로 팔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더 좋은 입지 아파트가 똑같은 30% 빠졌다 그래도 내가 10억짜리 살다가 20억짜리 가면 난 3억 빠졌지만 저긴 6억 빠졌으니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또 투자 3부 또, 해가지고 또 돈을 모은 돈으로 하면 모으고. 되잖아요. 이런 게 갈아타기인데 이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저 단지의 조건이 있죠. 바로 3,000세대, 2,000세대 이상 되는 준신축 정도가 되는 단지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50개 말고는 사면 안 되냐가 아니라 그런 50개의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강서일 스테이트 옆에 있으면 우장산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해되시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지역에 핵심적인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 옆에도 대장 옆에 당연히 아파트들. 수혜가 네. 높죠. 뭐 당장 대표적인 게 마레프 옆에 있는 그렇죠. 이 편신이 뭐 따로 가요? 네.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단지가 있으면 그 옆에 단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15억이면 14억 5천 있겠죠. 그럼요. 그런 식으로 네. 매매가 되거든요. 파급 효과 다 있으니까. 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B 선도 아파트 50 그냥 정말 그 일타 강사님이 다 찍어주는 거예요. 문제 이거 시험 나온다라는 걸 찍어주는 것처럼 해주셨고 거기서 후보군을 조금 더 넓히고 싶다면 주변 아파트로 예, 확장을 해서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다른 서울에 있는 어떤 가격 아파트보다 월등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극화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 고르기 어렵다는 분들한테 그냥 이야기합니다. 택시기사님한테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택시기사님이 찾아가주는 단지.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맞아요. 선도 아파트 50이고요. 그런 선도 아파트 50 정도에 준하는, 그러면 한 100개 더 있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되게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24평 기준으로 해서 제일 싼 데가 9억 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걸 맨날 뒤져보고 있거든요. 네. 아니, 제 취미 생활이에요. 시세를 항상 확인을 네. 하시는군요. 25평 기준, 9평 기준으로 해서 9억 정도. 네. 근데 지난번에 작년에 7억까지 갔다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추천드릴 수 있게 됐죠. 투자하다가 그런 단지를 계속 즐겨찾기 하고 있다가 전 고점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전 고점 대비해서 한 30% 조정, 20% 조정 나오면 사면 되지 않나요? 혹은 금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러려면 그 주변에 또 역시 비슷한 데 살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갈아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첫 번째로 나는 집을 사고 싶어요 라는 분들은 이 아파트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9억까지 아마 대출이 나올 텐데. 맞아요. 예. 그 이상으로 물론 지금 쉽지 가격이. 않으니까. 예. 그 이상 가격 올라가면 쉽지 않으니까. 네. 일단 목표 단지들은 그런 지역들인데 지금 전부 24, 25평 기준으로 해서 9억 이상이에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거죠. 지금 회생 영역이다. 네. 예, 대출이든 뭐 내년에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든 아무튼 이게 다 9억 한도인데 9억 밑에 떨어지기를 다들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레이 영역이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갈아타기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박사님의 조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안타까운 입장에 처한 사람들은 사실 하향 가격을 가리키고 있는 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제 전세 수요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세 수요가 나오고 자기 단지의 전세 가격이 오른다 버텨야죠. 실거주로 괜찮다는 뜻이죠. 그렇죠. 하단이 있는 아파트들이죠. 근데 반대로 안타깝습니다만 전세 가격이 우리 인기도 없고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고 뚝뚝 떨어진다. 이게 이제 잘못 고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하단은 대부분 전세로 저희가 잡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 올라오면 추가로 빠질 여력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죠. 시장은요 냉정해요. 전세를 보면 알아요. 전세 수요와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거죠. 투기가 붙어서 왔다 갔다 차이가 벌어졌다 좁혀졌다 하지만 네. 실거주 수요는 전세로 보면 되고 네.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성장주냐 아니냐가 갭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장주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아파트들인 거죠. 보유하고 계신 주택의 전세가 추이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콕 집어서 또 어떤 아파트들이 또 보유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또 내 집 마련으로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대단지 이외에도 혹시 조금 눈여겨보면 교통망이죠. 지난번 우리 2021년 장세는 GTX 장세였다. 네. 근데 저는 GTX를 가지고서 뭐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공항철도 타보셨어요? 공항철도가 대심도예요. 70m 이하. 지하입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보통 3번 갈아타고 가고 그렇죠. 서울역에서 공항전철 탈 때 지하 7층까지 내려갑니다. 7층까지 내려갔어요. 예, 그러면 그 환승하거나 타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5분 정도 여유를 잡아야 그렇죠. 탈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도어투도어로 내려갔다 15분, 올라갔다 15분, 30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역에서 나와서 내가 또 지금 이번에 신분당선이 요금이 3,500원 정도 올랐죠. 네. 그거보다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2배면 7,000원. 그러니까 GTX는 좀 죄송합니다. 선거용이고 테마용이지. 그거에 너무 목매면 그건 정말 우리나라의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나. 당장 GTX A조차도 지금 삼성 구간이 뻥 뚫린 채로 개통되는데 네. 쉽지 않아요. 그걸 당장 가격에 프라이싱한다? 죄송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남아있는 호재가 있는 지역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별내선, 8호선 연장선이죠. 네. 그리고 굉장히 기대되는 선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구리역을 향해서 갑니다. 또 하나는 신안산선. 신안산선. 2년 안에 개통 안 되는 데는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그 시기를 딱 2년 너무 먼 미래에 있는 건. 그거는 다음 사이클용이죠.
그래서 3기 신도시 개발 호재가 나왔는데 왜 주택가격은 급등했습니까? 7년만 기다리면 당신 집을 주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3기 신도시에 기대 안 걸잖아요. 그렇죠. 2기 신도시는 검단이 인재 입주하고 있는데 보통 13년, 10년 걸려요. 그게 우리 인생이랑 뭔 상관 있어요? 저 60대 중반인데. 아무 상관없는 집들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2년 내. 2년 내. 8호선 연장 구간 그리고 여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산까지 가는 신안산선 이쪽 개통되는 데들은 5년 안에 천지개벽할 테니까 시장이 조정받으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통까지 범위를 좀 넓혀보자면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뭐 사실 주택 소재라는 거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평내 5평 사시는 분들이나 대화역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겠죠. 그 피해는 아마 택시기사님들이 제일 보시겠죠. 왜냐면 택시비보다는 그 싸니까. 싸죠. 그러나 네. 그걸로 매일 출근한다? 와,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에 또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초역세권까지는 제가 모르겠다. 네. 바로 내리자마자 우리 집이 그 앞에 있다. 네. 혹시 연결돼 있다든가. 보통 3분. 네. 3분 도보 컷이면 뭐 관심 있겠죠. 그러면 도어투도어로 아무리 멀다 그래도 해결될 텐데 네. 그런 아파트가 얼마 되겠습니까? 그쵸. 제가 맨날 SRT 저 동탄역 내려가지고 근처에 있는 아파트 보면 앞에 공원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신도시 개발이 다 그 모양이에요. 대화역 내려서 보시면 왜 바로 앞에 주상복합이 있고 그 소형 아파트들이 있고 주거단지들은 저 뒤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만 뭐 전부 상업용지니까 호텔도 엄청 많고 맞아요. 아이들 키우기 안 좋은 환경들 그런 환경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가 나와요. 우리나라 다 그렇게 해놨죠. 판교역 내려보시면 알잖아요. 거기 뭐 나오자마자 전부 죄송합니다. 보금자리 주택 말고 없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살만한 집들이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되게 역 근처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가 좋은데 그런 아파트가 몇 개 되냐고요. 네. 그럼 결국은 그까지 제가 좋아하는 아비뉴 프랑에서 걸어서 판교까지 저 되게 거기 좋아하거든요. 네. 식당 가고 좋아요. 네. 그럼 거기서 걸어오는데 한 15분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내려가서 15분 예를 들어서 GTX가 거기 오니 네. 전철 타는데 딱 타는데 30분 걸리면 마을버스 타고 다니는 서울에 있는 산동네 아파트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시간상으로 봤을 때. 시간 가치를 생각하셔야 된다. 네. KTX 여기 생기는데도 안 뜨는 동네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이게 원주시입니다. 저 원주시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거기 제 강의를 자주 가요. 원주시청에서 불러서도 강의 가고 하는데 네. 문제는 갈 때마다 차를 몰고 간다는 겁니다. KTX 안 타시. 예, KTX를 안 타요.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주에 KTX 역이 3개 있습니다. 원주역, 남원주역, 그리고 만종역. 환승이 안 됩니다. 중앙선과 그리고 강릉선 KTX 환승이 안 됩니다. 너무 불편한데. 예, 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땅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싸웠을 수도 있고요. 네. 이건 원주를 꼭 지칭한 거 아닙니다. 원주랑 네. 비슷한 도시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다른 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선형이 250km 이상 되는 KTX 이음을 다들 원하시다 보니까 그러면 급컵을 못 틀거든요. 네. 탈선하니까. 네네. 250km 이상으로 달리는데 급컵을 못 트니까 그러니까 가는 길이 갈라진 다음에 다시 만나서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이 노선이 가야 되라고 외친 결과 그리고 무조건 여기는 250km 이상의 이음이 들어야 돼 라고 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이런 도시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만종역 내려서 혁신도시를 가잖아요. 네. 택시 타면 얼마 나올까요? 2만 원 나옵니다. 기차를 타고 거기까지 갔는데 또. 네. 버스 타봤는데 1시간 걸리더라고요. 아유. 돌아가서. 그러니까 차를 타고. 요즘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현역으로 열심히 애널리스트로서 지방에 있는 특히 거기 건강보험공단이 있거든요. 건보공단에 강의 다닐 때 네. 맨날 만종역에서 택시 탔던 기억이. 끊으면 뭐 맨날 2만 원 가까이 나와요. 또 하나 할까요? 익산. 익산역에서 전주 혁신도시 타면 택시비 역시 2만 5천 원, 2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런 데다 단지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잘 보시면 살 아파트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걸 삐집고 있는 아파트들이 비싼 거죠. 대표적인 게 동탄의 롯데캐슬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포레나. 네. 왜 그런 아파트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세요? 그 공원 사이에 그래도 가까운 꼭 그렇게 역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직주근접을 만들어줘야지. 네. 거기는 다 마천루를 옮기고 그 외곽에 공원을 만들어도 되는데 왜 그 앞을 그렇게 저층으로 네. 하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 자체가 죄송합니다. 근본적으로 글러먹은 도시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도시라는 거 꼭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또 들어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가치가 오를
단지 지역을 또 판단하는 방법을 여러분들도 교통까지 범위를 넓혀봤을 때도 더 잘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상승의 기회를 우리가 노려보면서 재산을 좀 불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박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또 팁을 주시긴 하셨지만요. 말씀드린 것처럼 좀 주식이 좋아 보여요. 주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돈이 있다면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주식. 왜냐하면 어디가 튈지 모르니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혹시 모르니까 현금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지금 또 금리도 좋으니까 바로 CD 연동되는 그런 ETF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거의 내년에 우리가 만에 하나 네. 시장이 조정 안 나오면 좋지만 그쵸. 경매든 뭐든 뭉칫돈이 필요할 때 큰 손실 보면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덱스로. 그래서 개별 종목 하지 마시고 코스피 200 인덱스, S&P 500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면서 CD 연동 금리 상품에 해놓으면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띵뛰기 전에 딱 움츠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레이 영역일 때 또 빠지면 찬스잖아요. 그레이 영역, 회색 영역일 지금 때. 회색 영역이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냉랭하지도 않은 회색 영역입니다. 이럴 때가 어렵죠.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지역을 보는 눈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 다니면서 제발 좀 용적률 좀 보고 다니시고, 리모델링도 힘든 아파트 싸다고 사놓으면 고생해요. 전세도 네. 좀 보시고. 자, 이렇게 시장 전망과 함께 이 시기를 우리가 버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를 좀 잘 살아오신 구독자분들께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로서도 또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급해하지 말라. 기회는 계속 자주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영원히 못 산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멀리 하세요. 등기 한번 쳐본 적 없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매매할 때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고, 얼마나 고민이 되고, 대출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서류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그 방구석 패인들의 이야기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시장이라는 것은요, 오를 때도 있고 패닉에 빠질 때도 있는 거지, 장기 추세가 오른다 이지 안 빠진다라는 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조급해하는가. 결국은 흑수저가 멘탈이 약해가지고 로또처럼 자꾸 긁어보려는 심리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멘탈부터라도 동수저 은수저 되다 보면 이 정말 실제로 동수저 은수저 계급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